동포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 한미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한반도의 정세는 현재 어떻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혹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우리 한반도 정세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지사님 어디가? 여기 계시죠.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부지사 되시고 북한에 몇 번이나 지금 다녀오셨죠? 평양에는 2번 갔었고요. 네. 이제 중국에서 여러 차례 만났죠. 그쪽에서 또 북한 관계자들을 네네. 만나시고. 네. 그 이번에 의미 있는, 우리로서는 좀 따갑게 받아들여야 될 멘트가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남한이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할 게 아니라 당사자로, 플레이어로 좀 나서라는 주문을 했는데 어떤 생각일지 저희가. 북측에서는 이제 원래 북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정상회담, 순회회담, 북측 표현하면 순회회담을 하면은 북에서는 뭐 모든 걸 다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올인한 건데, 그렇게 돼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같이 정상회담을 하면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현실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비핵화라는 전제가 실현돼야 되기 때문에 북미 회담의 결과를 좀 보면서 가자, 이런 입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아까 박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지방자치단체들, 우리 경기도가 하는 거나 기초지자체가 하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이렇게 약간 좀 같이 가자 스탠스의 보조를 맞춰달라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좀 개별적으로 하는 것들을 좀 약간 제어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죠. 그런 흐름들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좀 아쉬웠던 거는 이렇게 좀 하노이 회담이 좀 시간이 걸려서 북미 합의가 될 것을 예비해서 아까 백재원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 지자체들이 좀 촘촘하게 북측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다층 구조로 만들어 놓는 것이 더 좋은 상황이 될 뻔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북측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 순회회담, 정상회담 합의의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미국의 눈치를 본다, 너무 제재에 쩔쩔맨다, 이런 불만이 있더라고요. 이런 불만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좀 전면에 나서서 허심탄회하게 좀 일을 더 진행시키면 좋겠다, 이런 의사는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차례까지. 네네.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유엔의 제재도 있고 미국반 제재도 있지만 제재랑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교류할 수 있는 걸 하면 북한이 그래도 우리의 진정성과 열심히 하는 의도를 읽을 텐데, 뭐 하려고 하면 제재 때문에 안 풀린다는 얘기가 일단 등장을 하면서 그래서 아마 그 멘션까지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같은 거 우리 내부에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장관님? 예, 이 부지사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갖고 있는 불만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2차례 했고 3차례 했죠. 그리고 크게 세 차례 했고, 그 중에 평양에서 했고 4.27이 있었고 중간에 하나가 있었는데, 정상회담에서 4.27, 9.19 공동선언을 통해서 많은 걸 합의 봤습니다. 그러면 합의한 내용이 이행돼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얘기하면서 사실 이행을 갖다가 말은 많이 했는데 이행에 대해서 많이 꺼리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와중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꺼리끼는 거는 나름대로 뭐 할 말이 있는데, 한미 공조를 한다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아니더라도 뭔가 남북이 움직이고 협력하는 걸 갖다가 북한에 대해서 잘못된 정치적 시그널을 준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거기에 자꾸 기속이 돼가지고 얽매여가지고 조금 더 못 나가니까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를 낸 거죠. 너희하고 얘기해봤자, 아니 너하고 아니 네가 중간에 중재자라고 얘기하는데 중재? 아니 너하고 얘기할 필요가, 네가 중재를 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남북 관계에서 하나도 못 풀면서 중재해? 그럼 내가 뭐 미국하고 얘기하면 됐지, 너하고 왜 얘기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와의 관계에서 조금씩 불편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지금 풀자 못 풀자는 얘기 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러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범위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인도적 지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뭐 하다못해 개성공단의 우리 기업들이 거기 가서 자기 공장을 돌리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재산권이 그 공장 가서 보겠다는 것도 못 가고 있단 말이죠. 예. 이런 식의 것들을 자율적으로 한다면 그런 것들이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말발을 쓰게 하는. 다시 말해서 지금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나 미국이 얘기할 때 미국은 네가 우리 동맹인데 무슨 중재를 쓸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북한은 왜 당사자인데 무슨 중재냐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노 선생이랑 우리 교육감이랑 저랑 세 사람이 있을 때 세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같이 일할 때 하다 보니까 이 교육감하고 저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같은 목적으로 일하는 당사자지만 노 선생이 우리 두 사람 사이에서 안 맞는 걸 갖다 중재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일에 대해서 당사자일 때도 있고 당사자가 중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건 말장난인데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건 기분 나쁘다는 뜻이죠, 우리에 대해서. 예, 그러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유념해서 들어야 될 거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발을 쓰려면 최소한의 남북 관계를 진전할 수 있는 것, 즉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아무리 남북 관계에 대해서 멈추게 하려고 하고 싶어도 최소한 우리가 볼 때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예.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자율성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지 북한한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이 지점이 지금 굉장히 아쉽다 그거죠. 자, 총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32대 이어서 33대 통일부 장관 바톤을 이어받으신 이전 장관께서 구체적인 사례 어떤 것들이 있을지까지 좀 말씀해 주시죠. 한 가지 얘기하면 이종석 장관께서 2006년 10월에 북한이 이거 핵실험하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스스로. 그래서 누가 나오셨죠. 책임지라고도 안 했어요 사실 그 당시에. 네. 뭐 북에서 책임지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이 문제는 이종석 장관이 책임져라 이러지도 않고 스스로 물러나시는 바람에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가서 진짜 스스로 물러나신 거 뒤를 맞습니까? 잇게 됐습니다. 아니시거든요. 근데 연배로는 제가 훨씬 많아서요. 아마 그 당시에 흰머리는 이종석 장관님이 조금 더 아니 많으시죠. 저보다 연배도 많으신데 같은 성에 같은 본에 제가 학렬이 위입니다. 네. 근데 그래서 흰머리가 더 근데 많으시죠. 제가- 아니 그럼 이하영 부지사님도 혹시 같은 제가 제일 높답니다. 같은 성이 학렬이 제일 높습니다. 근데 그리고 두 분이 저 말씀하실 때 제가 국회 17대 국회의원이어서 통일통 의원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저더러 평양에 좀 갔다 오라고 그때 그래갖고 제가 몰래 갔다 온 사이입니다. 그때 제가 통일부 장관으로 있다가 인수를 인계했는데 핵 문제 북한이 핵실험하니까 뭐 야당에서 난리가 났죠.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저를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제가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청와대에서 3년간 NSC 차장을 했기 때문에 단순히 뭐 통일부 장관이 북한 핵실험했는데 제가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보니까 그래서 대통령께 면담을 신청했더니 처음에는 안 받아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 신청하면서 진작에 이제 얘기를 했죠. 밑에 부속실장한테 이번엔 아니다. 대통령 아이고야 그때 고집이 세더라고요. 바로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통일부 장관을 그만두면서 제가 그만두는 기자회견을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청와대가 누구를 경질했다고 발표한 게 아니고 제가 나서가지고 내가 언제부터 그만둡니다라고 발표하면서 한국판 후계자로서 이재정 장관 집안에 이재정 네. 그래서 의원님. 그때 이제 핵실험이 되고 나서 남북 관계가 완전히 뭐 파탄이었죠.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대화도 다 끊어지고 뭐 모든 것이 중단 상태였었고요. 그때 육자회담은 조금씩 진행은 됐었지만 역시 그것도 진전이 별로 없었고요. 그 당시에 제가 추진했던 것은 역시 남북 간의 대화를 복원하는 것, 그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하고 추진한 결과 2007년 2월 말에 마침내 그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어떻든 어려울 때일수록 대화는 더 해야 된다. 예. 그 대화의 길을 절대 끊으면 안 된다. 특히 남북 간에는 그 대화를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은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이 대화가 당국 간의 대화, 다시 말하면 남쪽 정부와 북측 정부 간의 대화를 넘어서서 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대화 혹은 그냥 시민사회단체와의 대화, 민간의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하노이 회담이 경색 국면에 들어갔지만
이제 3차 정상회담을 내다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동력을 만들어 주려면 저는 민간 차원에서의 협력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종석 장관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 제재, 미국 제재에 속하지 않은 부분, 그것은 민간 차원에서의 인도적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그 결론이 오늘 이 토론에서 좀 뭔가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우리가 광명에서 하면서 광명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한번 이용해 먹으시려고 아까부터 계속. 박 시장님, 참 현실적으로 인도적 차원과 민간의 차원, 그 중심에 바로 지자체끼리 옛날 경평 축구도 있었고요.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사이클 대회든 문화예술 체육 분야로 이렇게 물꼬를 트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왜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현실적으로 진행하시기가? 제가 취임하고 나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 모시고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첫 번째로 얘기하시는 분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경기연구원의 김동선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방자치단체가 북한과 교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지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북한과 교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빨리 만들어주는 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얘기를 좀 하셨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만나야지 되지 않습니까? 방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분은 자주 다녀오셨잖아요. 가고 싶죠, 북한에? 저희도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좀 틀을 자꾸 마련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광명은 이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보니까 경기도에 고양시, 파주시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지방자치단체 준비하고 있고, 이재명 도지사님께서도 평화부지사실을 만들어서 새롭게 이렇게 이완영 전 의원님께서 오셔서 역할을 하고 계신데, 경기도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접경 지역에 강원도하고 경기도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이거 민간 교류, 남북 교류 사업을 주도적으로 경기도가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북한에 이제 고위급 인사이신 이종혁 단장님이 오셔서 고향에서 이렇게 토론회도 하고 진행했는데, 그런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될 수 있기를 저희들은 진정으로 희망하고, 그것이 좀 잘 이렇게 기반이 마련되어지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제가 함께 모시고 평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평양에 노무현 정부 때 2005년도에 다녀온 기억이 나는데, 그 후로도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G 플러스 앙상블 잠시 후에 또 한 투사의 노래 준비를 해주시고요. 우리 청년분들께 다시 한번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뭐 앞선 주제와 연관돼도 좋고요. 지금 남북 관계 활성화를 위한 또 제재 국면에서 우리 남북 간에 주체적으로 할 일들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의견도 좋고 궁금증도 좋고. 네, 마이크 넘겨주시죠. 본인 소개 간단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름은 노승환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앞서 있었던 거 이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전에 이제 북한에서 이제 단계적인 이제 통일을 위해서 이제 논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이제 우리 남한에서도 이제 통일 정책으로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이제 나오기까지가 이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통일 정책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떠한 논의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제 이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까지 어떻게 계승해왔고, 그리고 합의가 되어 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간단히 전직 통일부 장관 두 분 계셔서 장관님 3분 안에 설명해 주세요.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남과 북이 실제 통일을 원하고 우리가 남북 통일을 원하지만 정말 서로 전혀 다른 적대적인 체제 아니겠어요?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우리 함께 그러면 주권국가 만들어 살자. 그건 이상이지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 따로 주권국가로 살고 나 따로 주권국가로 살고 그 위에다가 그냥 연합국가식으로 만들어서 일단 주권과 경제적인 공동체, 경제적인 건 따로따로 하면서 그런 하나의 국가 형태로 형식적으로 만들고 보다 많은 교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단일국가로 가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요. 왜? 그래야만 불안전하게, 다시 말해서 아주 큰 엄청난 혼란을 겪지 않고 우리가 통일의 길을 갈 수 있으니까. 그 길을 처음 나름대로 생각해서 만든 사람이 사실은 80년대 후반에 노태우 대통령이었습니다. 제가 모시던 분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었고, 그분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걸로 그걸 내놨어요. 그걸 갖다가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보니까 괜찮아.
그래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조금 가다듬어 내놨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3단계 통일론을 말씀하시면서 나름대로 화해협력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우리가 그 공화국 연방제를 만들고 그다음에는 뭐 국가 통일을 한다 이렇게 잡으셨다가 그 당신의 3단계 통일론을 갖다가 통일론도 마찬가지거든요. 화해협력 해가지고 나름대로 교류협력한 다음에 국가를 만드는데 그때도 서로 제도가 다르니까 연합국가를 만들었다가 통일로 가자. 요 얘기는 노태우 대통령의 그러한 통일론과 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 다를 게 없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야말로 통일의 대가이며 통일 철학의 대한민국 역대 지도자 중에서 최초로 통일 철학의 기반을 만드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좋아. 내가 정부를 잡았지만 나는 내가 3단계 통일로 새롭게 만들지 않겠어 하면서 그 노태우, 김영삼으로 이어지는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기본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그걸 갖다가 노무현 대통령도 받으셨고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온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래서 대한민국은 보수, 진보 상관없이 바로 우리는 나름대로 화해협력을 통해 가지고 연합국가 2개를 만들어서 2개 주권국가가 있는 연합국가가 되고 그 다음에 통일로 간다라는 네.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걸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렇군요. 공식적으로 지금 보수 진보 관계없이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약간 9년 반 동안 썰렁하게 하신 분이 2분 계시죠.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안 하고 목소리만 저는 여러분 남북한이 잘 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무슨 화해협력입니까? 저도 온 우주의 기운이 모여서 남북이 창조 경제 중심이 됐으면 함지만 나 좀 풀어주십시오. 네. 자, 또 우리 학생 중에 이번에 많습니다. 일단 한 분 올게요. 그리고 여학생까지 듣겠습니다. 예, 아주 헤어스타일이 멋진 청년.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광명 청년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20살 최민수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 광명 청년들에서는 광명에 있는 새터민 청년들과 협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협업 과정이 앞으로의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에 있어서 작은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남북에 있어서 평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 또 지자체 차원, 정부 차원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하신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교류를 준비하다 보니까 서로의 정치, 역사 그리고 경제나 생활면에 있는 그런 문화들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도 계시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광명시장님께서도 계시니까 저희가 앞으로 새터민 청년들과 협업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많은 지원과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똑부러지게 첫 번째 질문 내지 의견은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 박 시장님 해주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의 차원에서 어떻게 북과 이 교류를 하느냐. 특히 저는 사실상 이 나이 드신 분들보다도 우리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야말로 지금처럼 분단 시대에 더 이상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 세대들이야말로 정말 남북이 소통할 수 있고 그 길만이 아니라 대륙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난 한 몇 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작년에 이 통일 시대를 평화 시대를 여는 통일시민 교과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교과서를 초중고 과정으로 만들어서 학생들 스스로가 평화와 통일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평화와 통일에 대한 걸 뭘 가르치기보다 학생들이 직접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교과서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을 가능한 한 그런 그 평화 통일에 대한 어떤 의지와 이해를 갖도록 하자. 두 번째로는 이 교과서 가지고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뭔가 가슴에 뜨거운 느낌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지 말고 아예 이 문제를 그러면 체험학습으로 하자. 그래서 1박 2일 체험학습을 예를 들면 뭐 캠프 그리브스에 가서 하룻밤 잔다든가 연천에는 통일교육센터 같은 데서 하룻밤 자면서 생각하다든가 또는 지금 길이 잘 열리면 저 화살머리 고지에 가능하면 천막 하나 치고 우리 아이들이 가서 하룻밤 자면서 그야말로 통일에 대한 논의를 한다든가 그런 체험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뭔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 세 번째로는 그러지 말고 직접 우리가 아이들이 좀 평양에도 가보고 좀 원산도 가보고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가서 느낌이 더 있지 않겠냐? 예를 들면요, 평양 가면 예전에 못 보던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네, 라이브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가 나오냐 하면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 네. 이런 슬로건이 나와 있습니다. 평양 시내 곳곳에.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 이 얘기는 결국 그 뜻 자체가 교육에 대한 강조점을 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런 점에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통일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박 시장님도 새터민 협력 지원 문의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경기도의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이재정 교육감님으로부터 이제 경기도 교육에 대한 영향을 제가 참 많이 받았는데요. 민주시민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평화교육 관련해서 이제 저도 같이 많이 도와드리고 응원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 우리 학교에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지원 사업들 좀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미래 교육들을 잘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년이 말씀하신 이제 새터민, 우리 광민의 새터민과 함께 체험이나 이런 형태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정책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이제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북한하고 교류할 때 어디를 할까 이렇게 보니까요, 북한에 원산시에 광명역이라고 있습니다. 이름이 원산시 광명역. 예, 원산시에 광명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한하고 교류를 하게 되면 광명역하고 교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이 그 광명역하고 교류할 수 있는 내용이 뭔가 그거부터 조사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 직접적인 교류 만남 이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우리 광명에 있는 새터민 중에서 젊은 청년층들과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8월 15일 날 광복절 전후로 해서 이제 평화예술제를 좀 준비를 문화재단하고 하기로 했는데요. 약 3일 동안 평화를 주제로 한 음악제, 영화제 이렇게 진행하면서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사진전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예, 괜찮죠? 아유, 좋습니다. 사진전을 8.15. 통해서 네. 좀 다양한 방식으로 현재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참고로 저희가 통일시민 교과서 만들 때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경기도의회 당 대표위원이었습니다. 예. 우리 시장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못했습니다. 예. 감사의 뜻으로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고맙습니다. 자발적으로 하신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혹시 막 전화하시고 막 닥달하고 그러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전화번호 모릅니다. 이하영 지사님도 네, 한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교육감님 잠깐 말씀 중에 캠프 그리브스가 나왔는데 경기도가 미군 부대가 주둔을 하던 곳을 철수해서 이제 평택으로 옮기면서 미군 주둔지 양여지를 경기도가 사서 거기에 캠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민통선 안에 있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도 오셔서 숙박도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전시 시설도 많이 해놨습니다. 북측하고 저가 합의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가 거기서 숙박을 하고 개성으로 육로로 들어가서 개성에서 구경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것까지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가 조금 더 개선되면 그런 부분들은 제재 국면 하에서도 관광은 좀 제재 예외에 들어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안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애써 말씀 주십시오. 네. 우리 여학생분 말씀해 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장님께 이제 그 민간 교류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북 교류 이제 광명시에도 시장님께서 남북 교류 이제 위원과 기금을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계획에 대해서 평화 사이클이나 또 그 방금 말씀하신 북한 원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혹시 계획이 있으시다면 네,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목소리가 너무 예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
남북교류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게 보니까 그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예산을 계속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이 앞에 좀 계셨는데 이영덕 부의장님께서 조례에 준비를 해주셔서 저희가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금을 10억 이렇게 예산에 담았는데 매년 10억 이상씩 모아서 나중에는 얼마든지 교류 활동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기금 모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경기도도 상당히 기금이 좀 많이 모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돈을 써야 되는데 그 돈을 못 쓸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이제 뭐 저희들의 염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보자라고 해서 5월 14일 날 DMZ 평화 기행을 합니다. 그래서 광명리에서 기차 타고 여섯 량이 27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라산역까지 가서 도라산 주변에서 걷기 대회도 좀 하고 그 주변에서 이렇게 행사하는 그런 것들 준비했으면 선착순으로 이렇게 모집했는데요. 꽉 차가지고 이틀 만에 그래서 270명 모시고 DMZ 평화 기행하는 것들 준비하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재밌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광명에 기영도 시인이 있어요. 그래서 광명의 대표적인 시인이 기영도 시인이기 때문에 북한의 대표적인 대표적인 시인과 함께 이렇게 그 시와 자매기를 맺는 것도 한번 준비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문화기로 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기영루 시인이라고 입속에 검은잎 아주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신금을 울렸던 시인도 우리 광명 출신이셨군요.